어, 잠깐만. 제가 식구들 밥 차려주고 오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 부천에 사는 신정란이고요. 지난주에 2회차까지 했고, 지금 이제 3회차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적용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순서가 이제 저희가 뼈 파트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거를 진행할 때 이제 제 이규하 사장님 강의도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규하 사장님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티브로 진행을 했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진행할 때 어떤 문진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김춘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떠세요? 이렇게 문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요거를 먼저 물어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먼저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메모를 해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듯이 수첩에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요. 그러면서 이게 기상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분이 몇 시간을 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 10시부터 뭐 2시까지 숙면을 취해주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면 시간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은 요걸 이제 그분이 하는 거를 여기다가 저희 수첩에다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하거든요. 그리고 식사는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요거는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식사를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면 하루에 3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루에 2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뭐 어쩌다가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하루에 1끼를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먼저 좀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중에서 이제 물어봐요. 음식 중에 뭐 혹시 식사하실 때 가리시는 거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식사는 어느 정도나 양을 드세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육류 섭취는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뭐 2회를 한다, 3회를 한다? 나는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 육류 섭취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장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단백질 그 아미노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서 뭐 트립토판이나 이런 수치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비타민 B군이 많이 소모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걸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야채를 많이 드세요? 그럼 어느 정도나 드세요? 그럼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나는 식사로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 나는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보통 야채를 되게 많이 드세요. 야채뿐만 아니라 과일도 되게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메모를 해요. 그리고 유제품은 좀 많이 드시나요? 그러면서 유제품 우유도 있지만 뭐 유산균이라든지 뭐 장에 관련된 유제품들 같은 경우 드시는지를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외식은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서 밖에서 밥을 먹는 횟수들도 물어봐요. 요것만 사실 물어봐도 우리가 요거랑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파트들에서 어떤 게 나올 걸지 대략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칼륨 수치가 낮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나트륨 수치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나트륨이 칼륨하고 이렇게 세포 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코큐텐이라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효소를 많이 쓰는데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코큐텐 같은 수치도 되게 적어질 수 있겠고 육류를 많이 드시면 장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비타민 B군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먹는다는 거는요. 이분들은 영양소가 일단 우리가 영양소가 부족하면 계속 뭐가 땡긴다고 하잖아요. 비타민 미네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비타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량이 1위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이분이 나트륨 섭취가 전 세계 1위면은 WH에서 권장하는 그 물 섭취량은 2리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이 물을 어느 정도나 드시는지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은 60%에서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육도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하루에 몇 컵 정도 드세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커피를 드시는 것도 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만약에 저는요 한 뭐 8컵 10컵 먹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걸 막연히 10컵이라고 적지 마시고 그냥 순수한 생수를 어느 정도 드시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분들에게. 그러면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먹는 물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요 옆으로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커피가 나오거든요. 이 커피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 섭취량이 더 줄어드는 거 아시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으면은 물 2컵 정도를 배설한다. 이뇨작용을 통해서 배설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사실은 혈액 쪽에 점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운동은 하시나요? 그러면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산소 운동을 하는지 근력 운동을 하는지도 물어보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운동은 좀 하셔야 돼요라는 얘기도 하시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자주 먹는 음식, 기호식품이 얼마나 먹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커피 먹어요. 전 햄버거 먹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술을 좋아해요. 그럼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안주 위주예요? 알코올 위주예요? 또 물어봐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단은 물어보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를 물어봐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술로 스트레스 풀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으로 풀면 정말 건전한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꼭 물어봐요. 생리가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시죠. 근데 젊으신 분들도 폐경이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물어봐요. 생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하고 계세요? 뭐 그런 것들 물어보시죠. 배란일은 뭐 28일 주기가 아니 배란일이 아니라 28일 주기로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이분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같은 경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요 생리 진행 여부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칼슘에 관련된 영양소들을 뭐 이렇게 갱년기가 오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골다공증 수치가 또 높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약간 판단을 하고 배변은 어느 정도나 보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하루에 3번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 이틀에 1번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럼 색도 저는 물어봐요. 색은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색에 따라서 뭐 소변 색깔이 짙다든지 대변 색깔이 뭐 되게 짙은 갈색으로 나온다든지 이제 이러면은 혈변이 조금 혈액이 많이 좀 거기서 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연동 운동 같은 경우도 대변 물어보면서 저는 하루에 1번 봐요. 정해진 시간에 봐요. 그러면 되게 건강한 변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질병이 있는지는 꼭 물어봐야 돼요.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으신가요? 뭐 그걸로 인해서 섭취하고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문진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저는 뭐 남자분들은 요즘 통풍을 앓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저 혈압약 먹고 있어요. 저 당뇨예요. 그럼 당뇨면은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한번 긴지 짧은지도 제가 그냥 이런 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족 중에 이런 어떤 질병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가족력을 여기서 이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질문을 하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양자를 딱 측정하고 나면은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이 그런 게 나왔구나를 이렇게 보면서 수첩에다가 이걸 다 한 번에 기억할 수 없으니까 수첩에다 전 이렇게 약간 특이사항만 메모를 하는 거예요. 특이사항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아무것도 그분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마치 양자를 측정한 다음에 나더러 이걸 풀어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진이 되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양자 측정을 할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뼈 관련 파트를 좀 많이 해볼 거고 아미노산까지 끝낼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맨날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틀린 부분들은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뼈질환, 그러니까 뼈질환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요추섬유 배양도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요추섬유 배양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요추가 허리잖아요. 허리 쪽에 그 섬유가 제대로 곧게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무방향성이라고 나오면은 이거는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추섬유 배양도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깨 근육 접합도 같은 경우에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어깨 뭉침 뭐 이런 걸로 이제 뭉침 정도를 좀 보시면 되는데, 어깨가 맨날 뭐가 이렇게 막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자세에 의한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에서 뭐 그런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를 안 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직업적으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컴퓨터를 계속 만져.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들 계속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을 좀 측정해 보면 이 접합도가 보통은 이제 0.2 미만이 돼야 정상인데 0.2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다 좀 세 가지 정도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우리가 그 이온 그 농도를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장에서 흡수 상태를 한번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어깨가 뭉친다는 거는 홍기붕 사장님 강의 들어보시면 혈액 순환이 잘 되면은 어깨가 뭉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깨가 뭉치는 거는 사실 생명이랑 그렇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깨가 뭉치나 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혈액 순환 계통에서도 같이 좀 보시면은 좋아요. 혈류가 제대로 이쪽으로 흐르지 않는구나. 혈류가 우리가 제대로 흐르면은 이 어깨 근육 접합도도 0.2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지순환 한계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팔다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지로 혈액이 순환이 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로 여기에 우리 양자 측정기에 보면은 사지순환 한계성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표시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많이 여러 개, 세 개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인체 노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성인에서 가장 이제 그 성인으로 이렇게 모든 골격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나이가 들다 보면은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뼈도 휘고 그다음에 키도 줄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인체 노후도로 표시를 했는데 10부터 40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안에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노후가 되어 있는지, 신체가 노후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10에서 40 사이에 들어오시면은 정상으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추섬유 배양도는 방향성이 무라고 해서 정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깨가 항상 결리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0.23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거의 다 0.2 내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로 이렇게 뭐지? 일을 되게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것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을 제가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네랄의 그 농도를 보는데 칼슘, 철, 아연 뭐 이런 것들에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농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이분이 칼슘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칼슘을 드세요. 이분도 건강을 좀 신경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유산균도 먹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산균도 타사 제품을 먹고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유산균 세균 개수나 압력 개수는 정상으로 나왔으나 대장 흡수 기능 개수하고 연동 기능 개수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유익균, 그러니까 우리가 2세대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압력 개수나 이런 거는 그 장이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대장에서 미네랄을 흡수하는 기능 개수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그러면서 칼슘을 섭취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연동 기능 개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떨어져 있으면 연동 개수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불편함을 느끼셔서 저희 유산균만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요것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슘 농도도 많이 이제 올라가셨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브랜드 체인지 하면서 칼맥디를 저는 이게 칼맥디를 드리고 나서 한 번도 안 좋았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칼맥디로 브랜드 체인지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칼슘 흡수율도 더 높아지고 이제 이랬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파골 이제 뼈 밀도를 볼 건데 파골 밀도 분석 뼈 밀도 분석 보고서를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골 세포 개수라고 이제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파골 세포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아메이에서 저희가 그 뉴트릴라이트에서 더블X 한 장짜리 전단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세포의 재생주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피부는 28일, 뭐 간은 3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가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뼈도 있었어요. 뼈는 한 번 만들어져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뼈는 뭐 2년에서 2년 반. 이러한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뼈가 최대 10년까지, 어떤 거는 최대 10년까지 만들어지는 뼈도 있어요. 저희 몸에서. 근데 그것처럼 파골, 그러니까는 뼈를 이렇게 골을 갖다가 쪽 파쇄하는 거, 파골하는 그 파골 세포가 있는 거, 골성분을 파괴하는 세포가 있고 또 우리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대 미만까지는 조골세포가 활성화가 되다가 20세가 넘어가면은 조골세포 활성화가 줄어들면서 파골세포가 조금씩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래서 20대 때, 10대 때 조골세포가 활성화가 될 때 칼슘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먹여 놓으라고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파골세포하고 조골세포, 그러니까 파골세포가 한번 파괴가 되고 나면 그냥 몸 밖으로 배설하는 게 아니라 이 원료가 다시 저희 몸에서 그러니까 재형성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파골세포의 원료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조골세포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을 보면 장에서도 유산균과 유익균이 공존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유산균과 유익균이 공존을 해요. 근데 어떤 게 포지션이 크냐에 따라서 내 장의 환경이 바뀌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가 0대 100으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파골세포랑 조골세포도 어느 정도의 그 재형성 과정의 사이클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골세포가 파골이 되면 조골세포가 그걸 갖고 또 하나를 만들고 이게 되게 좋은 사이클인 거거든요. 근데 파골세포가 많아. 그리고 조골세포를 조금 만들어. 이러면은 그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골세포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골다공증이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시는 거예요. 안 어렵죠? 네. 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원료를 갖고 재형성 과정을 거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칼슘의 유실량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이렇게 좀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칼슘을 많이 먹었는데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우리가 좀 쉽게 보면은 흡수율이 낮으면 빠져나가겠죠. 똑같은 거를 먹어도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마그네슘 우리가 미량 원소를 보면 마그네슘 위까지는 크기가 상당히 큰 그 미량 원소들이에요. 소화라는 게 뭔지 아시죠? 소화는 뭐예요? 소화는 뭐예요? 우리 소화시켜 밥 먹고 소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화는 뭐예요? 음식물을 작게. 맞아요. 잘게 쪼개서 맞아요. 내 몸에서 흡수를 시키는 게 소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내 몸에서 흡수할 수 있게끔 잘게 쪼개는 건데 이렇게 약간 대량 미네랄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잘 쪼개지지도 않지만
흡수율도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대장에서 얘를 흡수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칼슘 유실량이 좀 높아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 분석 보고서를 좀 분석 그것의 흡수 개수를 좀 보고 칼슘의 농도도 잘 맞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참고해서 뼈밀도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좋고요. 골질 증생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골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질이 뭔지를 좀 아시면 좋은데, 골질은 우리가 골 하면은 뼈면 칼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골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집을 지을 때 바로 모래만 갖고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시멘트도 섞어야 되고 뭐 거기 여러 가지 섞는 것들이 있잖아요. 철 구조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뼈는 그 골질이라는 거는 뼈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유기 구성물인 뼈의 교원질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얘를 구성하는 것들이 단백질, 칼슘,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들이 얘를 구성하는 게 되게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K, 비타민 D. 거기다가 약간의 이제 얘네들이 첨가가 되는 게 인이나 철분이나 아연이나 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꽉꽉 채워져 있는 거를 골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골질 증생도 같은 경우에는 골이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을 이렇게 골질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정상 이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주위에 있는 신경들을 얘가 압박해가지고 감각 이상을 주는 게, 이제 골질 증생도가 높아지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면 생각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골질 증생도가 높아져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는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양자는 정답이 뭐가 딱 얘는 류마티즘이야 뭐 이런 게 없어요. 유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류마티즘과 좀 관련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질 증생도가 높아져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제 통증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골질 투기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는 골질이 비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물질들과 수분 함량이 감소돼서 틈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구나. 골질 투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뼈 밀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잎사귀가 바짝 말라 있으면, 이파리가 바짝 말라 있으면 이렇게 쉽게 잘 찢어지죠. 이렇게 쉽게 잘 찢어지잖아요. 바스러지잖아요. 근데 잎사귀에 수분이나 그 안에 내용물들이 있으면 이렇게 누른다 그래서 바스라지지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그 안에 골질이 어느 정도 밀도가 형성돼 있는지에 따라서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골절 위험이 쉽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뼈 밀도가 되게 낮아져 있어가지고 미끄러운 곳에서 딱 넘어지면 골반뼈 같은 게 부러지셔가지고 되게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뼈 밀도는 약간 탄성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뼈의 탄성력이 다 채워져서 그 강도가 좀 탄성력이 있구나. 요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뼈 밀도 같은 경우도 대장 상태도 좋고 칼슘도 잘 섭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 밀도가 뚝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폐경기의 여성들 있잖아요. 그래서 50대 이상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은 요 뼈 밀도가 이렇게 되게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섭취와 장환경이랑 상관없이도 뼈 밀도가 낮아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골세포 개수가 저기 그냥 보통 이 정상 범위에 들어와 계시는데, 칼슘 유실량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질 증생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높지는, 그냥 다른 것보다는 지금 시급하지 않은데 칼슘 유실량이 지금 상당히 시급해 계신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일단 우리가 그냥 유추해서 이분은 칼슘이 되게 많이 부족해 있겠구나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분이 제가 칼슘을 저희 고객이었는데 칼슘을 보니까는 칼슘량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대장 쪽을 또 한번, 그럼 이제 연이어서 이제 가시는 방법을 아시겠죠? 아, 그러면은 대장에서 칼슘을 흡수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가 되고 있나? 왜냐면 이분은 칼슘제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칼맥디를 드시고 계셨어요. 칼맥디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압력 개수는 높아 있고 유산균을 안 드셨던 분이에요. 압력 개수는 높아 있고 유해균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장 흡수 개수가 낮아져 있고 연동 기능 개수 당연히 떨어져 있었죠. 이분은 그 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한테 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얘기도 많이, 그러니까는 가스가 차서 장내 압력이 높아져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 뭔가를 자꾸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그러니까 밀가루나 뭐 이런 거 고기 같은 걸 먹으면 되게 설사를 하신다는 얘기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유산균이 들어갔더니 되게 많이 좋아진 경우였고요. 그러면서 진짜 유산균만 들어갔는데 칼슘이나 이런 위에 아래 것들이 전부 다 개수가 좋아지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해보면서 아, 진짜 유산균하고 칼슘은 거의 100명을 재면은 칼슘의 농도가 맞는 사람들이 진짜 저는 3명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꼭 우리 칼슘을 꼭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 많이 하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분석 보고서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게 관절염은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연골이 우리 여기 보면 요게 연골이거든요. 요 파란색이 요 연골이 닳아서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느껴지는 통증들, 닳아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통증, 퇴행성이죠.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생활 습관, 나쁜 자세들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쁜 자세나 옳지 않은 그 운동 활동 같은 경우에 관절이 되게 무리가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체중을 감량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최과체중이신 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보조기구도 쓰라고 뭐 이제 말씀도 드리곤 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저희가 류마티스를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 관절에는 혈액이 안 흐르잖아요. 그죠? 혈액이 안 흐르면 얘는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할까요? 얘는 관절에는 혈액이 없어요. 혈액이 없으면은 이 활막에 활액이 영양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활막에서 활액을 만들어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여기서 활액을 만들어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활막이 계속 염증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만성 염증성 전신 질환이라고 그래서 요걸 저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백혈구가 내 안에 얘를 적으로 생각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활막에 염증이 이제 계속 생성이 되면은 그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고 백혈구 자체가 신체의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이상 증세인 거예요. 그리고 관절이 변형되죠. 그래서 이게 관절이 변형되면서 관절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골 주변에 염증과 부종으로 인한 통증들이 되게 많고, 저는 이게 손가락이 휘어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를 저희가 뭐 이렇게 100%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저기 하고, 그러니까 좀 이거를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좀 늦출 수 있다. 통증을 좀 더 낮출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경추 칼슘화도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목 뒤에 있는 뼈를 경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칼슘화도를 쉽게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간에는 간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간세포가 뭐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콜라겐으로 얘를 이렇게 막아버려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요. 일단은 우리 조인트 가드 주셔야 되고요.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염증에 도움되는
항산화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메가3도 상당히 많이 주셔야 돼요.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 저는 추천하거든요. 갈리도 괜찮고, 뭐 파셀레늄 E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인트 가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은 안 돼요. 우리가 그 골든팩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추가로 좀 더 더블로 드실 수 있게끔 하는데, 조인트 가드가 이렇게 좀 드시면은 속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전에 섭취를 하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추 칼슘화도는 칼슘화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간이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그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콜라겐 같은 경우는 간을 땜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섬유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폐 같은 경우도 폐가 손상이 되면은 폐를 갖다 치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폐를 갖다가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단단해지게 섬유화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간이나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기관들인데, 뼈 같은 경우에는 칼슘화도 말 그대로 염증의 반복에 의해 가지고 얘를 석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석회화다. 근데 원인은 염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추 칼슘화도나 요추는 허리죠. 허리 칼슘화도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염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항염증에 관련된 좋은 영양소들을 아까 김춘 사장님이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같이 이제 추천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골질 증생 개수는 아까 제가 골질을 말씀드렸는데, 그 유기 구성물인 뼈의 교원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 이상으로 계속 증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가 이제 신경이 압박되면서 사지 감각에 이상이 생기고 운동 이상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이제 골질 다공개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까 골질이 감소돼서 이제 구멍이 커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 같은 경우도 골질의 다공을 초래하면은 우리가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골다공증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풍수개수가 좀 이제 우리가 풍수개수 하는데, 요게 이제 설명을 고객들한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에 습기가 정체돼서 수분대사 장 촉각이 예민해지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뭐 자주 붓거나 몸이 무겁고 시간이 지나면 관절의 통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풍수개수가 높으면 살이 잘 안 빠지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풍수개수 같은 경우는 물을 수분대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풍습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풍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뭔가 면역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풍 자체는. 그 한의원에서는 풍수개수에 관련된 것들이 좀 되게 많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습은 뭐냐면은 얘가 오래돼 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뭔가 모여 놓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수분이 대사가 안 되고 한 군데 모아 놓는 거는 그곳이 뭔가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 뭐 진액을 소모시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엄마들이 뭐 다리가 갑자기 쑤신다거나 그러면은 이 촉각이 되게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수분에 관련돼서. 그래서 뭐 허리가 쑤시네, 뭐 다리가 아프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신장 개수로 풍수개수를, 그러니까는 류마티스 쪽에서의 풍수개수도 보지만 여러 개가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풍수개수를 볼 때는 통풍이랑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통풍이랑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장 파트랑 또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장 파트 보면서 미네랄 파트도 좀 같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습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피부, 왜냐하면 수분 대사하면 우리가 음양오행 했을 때 그 폐대장이잖아요. 폐대장. 근데 장에서 수분 대사를 제대로 못하면은 피부 쪽으로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유추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수개수 한번 짚어봤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분은 지금 지금은 5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저희가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일단 골질 다공 개수가 상당히 높았고 풍수 개수도 되게 높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칼슘 유실량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칼슘 유실량이 많다 보니까 칼슘은 어느 정도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되게 칼슘도 되게 많이 적게 이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그 기본 체질을 봤을 때 pH가 되게 산성화가 되어 계셨던 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갱년기 오시면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일단 풍수가스하고 그러니까는 그 골질 증생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공이랑 풍수가스가 여자분이 높아져 있다는 거는, 그리고 칼슘의 이 농도도 낮다는 거는 칼슘을 드시고 계시긴 하지만 장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폐경기여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실량도 좀 많았고 스트레스도 좀 많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연결해서 이제 제품도 들어갔던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체액의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골, 단골 뭐 이런 거 보는데 그 장골에서도 우리가 장골이 어느 정도 장골에서도 이제 칼슘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갑상선 보면은 갑상선과 부갑상선 얘기를 하면서 내 체액의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뭐 내 뼈에 있는 칼슘을 긁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골다공증이 되게 우려가 되시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는 관절 쪽으로 그 퇴행성 관절염이 좀 약간 그런 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조인트 가드를 추천을 드렸더니 조인트 가드 드시고 통증이 되게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뼈 성장 파트를 보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양자를 측정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영양소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뼈예요, 뼈. 그래서 골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게 되게 높아져 있으면은 칼슘이 흡수가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칼슘 흡수 상태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칼슘이 되게 흡수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 흡수가 안 되면은 또 역으로 이제 하나씩 또 넘어가시면 되겠죠. 대장도 같이 보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스테오칼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골갱식률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는 뼈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는 다시 재활용돼 가지고 갱신율, 다시 우리 뼈로 만들어지는 이 갱신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스테오칼신은 이 오스테오칼신은 뼈나 연골, 상아질, 시멘트질에 존재하는데 그런 단백질의 하나예요. 근데 얘가 합성될 때는 비타민 K가 꼭 들어가야 되고 비타민 D에 의해서 합성과 분비가 촉진돼요. 그래서 오스테오칼신을 볼 때는 수치가 낮아져 있다 그러시면은 비타민 파트로 가가지고 K랑 비타민 D도 같이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오스테오칼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조골세포에서 얘를 이제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성장기에 급격히, 왜냐하면은 조골세포에 관련된 거니까 급격히 증가하고 인슐린 합성을 증가해요. 그래서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디포넥틴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건 다이어트하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방 축적을 감소하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상승시키는 거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고 뇌기능이나 인지 능력 같은 경우도 되게 높이는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 오스테오칼신이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갱신율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오스테오칼신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하고요. 이게 만약에 급격히 떨어져 있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을 이제 골다공증 상태를 요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골갱신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골 치유 상태하고 단골이 나오는데, 장골이 어떤 건지 아시죠? 장골은 이제 긴 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통을 이루고 있는 뼈가 장골이에요. 그리고 단골 같은 경우는 이 손이나 다리 같은 경우, 발 같은 경우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 손목, 발, 뭐 척추의 뒷부분 같은 이런 짧은 뼈들을 단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장골 치유 상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골밀도하고 되게 이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골이 밀도가 좋다는 거는 그
골이 안에 그 골수관 같은 것들이 꽉 채워져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인체 형상의 중심인 척추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잘 가해지고 있는지 이런 상태들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들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뼈가 형성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성장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이제 정상 범위 내에서 좀 성장판은 오차 범위가 0.4에서 0.8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끝으로 가면은 성장판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유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밀도가 가장 중요한 인체의 중심인 척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뼈 구조를 유연하게 주저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요추나,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골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흡수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스테오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오스테오칼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억이 안 나서. 그 오스테오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갱신율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제대로 흡수되는 것도 상당히 적지만 골질의 다공 개수도 높고, 요거 아까 그분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퇴행성 관절염 정도로 유추하고 칼슘의 흡수를 좀 높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골 갱신율 좋아요. 자, 이제 밀양원소를 보는데, 밀양원소는 사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꼽아 보기가, 이거는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칼슘부터 여기 이제 마그네슘까지 해가지고요. 여기 마그네슘까지 해서는 되게 입자가 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흡수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뭐 대장 파트를 봤다가 밀양원소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칼슘 파트를 봤다가 또 밀양원소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요거 미네랄에서 요 칼륨 파트 이제 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칼륨 수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칼륨 수치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나트륨을 좀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칼륨은 나트륨하고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이 섭취됐을 경우에는 칼륨도 많이 소모가 돼서 이게 많이 수치가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로 다 미네랄, 그러니까 미량 원소가 상당히 다 떨어져 있으신 분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냥 대장이 흡수가, 왜냐하면 이렇게 다 많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장환경이 진짜 안 좋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장환경만 잘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수치가 변동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유산균이 그 건강 관리를 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재성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면과 유익 공간은 정비례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애들을 유산균을 먹이는 것보단 사실은 우리가 먼저 먹여야 된다고 홍계붕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유산균을 섭취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유산균 섭취만 높여놨어도 좋고, 그 다음에 위가 또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미네랄이 안 좋아, 미네랄 흡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도 유산균을 섭취하면은,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뭐를 권해야 되죠? 우리 제품 중에 더블 X를 권하셔야 되죠. 그죠?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적게 나오니까 더블 S를 권하는 게 맞으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균을 권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하고 위를 생각하셔서 카로틴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칼슘이 유독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이제 칼슘이 떨어져 있는 분에서 칼슘을 또 많이 섭취를 하고 유산균을 섭취해드렸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건강을 상담하실 때 몇 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강 상담할 때 제가 보니까 한 3개월? 뭐 이 정도면 다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드셔야지 되게 효과를 많이 본다고. 그거는 우리 몸에 그러니까는 세포가 이렇게 한 번씩 바뀌는 그 텀이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을 좀 해서 꾸준히 섭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고, 비타민은 사실 요것도 이제 그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건강 지금 공부가 되게 많이 건강 스쿨이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비타민은 뭐 그냥 하나씩 다 이제 읽어보시고요. 비타민 K 같은 경우가 원래는 우리가 장 환경이 좋으면은 그냥 장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예요.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지가 안 맞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연한 살들이 부어 계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동하다가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붓기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장에서 비타민 B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양각만 좋게 하셔도 티아민이나 이런 그 비타민 B1 같은 경우 영양소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산균을 들어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비타민 K도 당연히 장환경이 좋아지면은 얘가 만들어진다. 근데 얘는 혈액 응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테오칼신 같은 경우를 이게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미노산이 들어가는데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신이라든지 트립토판, 뭐 페닌알라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는데 요게 우리가 그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나머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간에서.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잘 섭취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여기 보면 리신이랑 보통 이제 트립토판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신은 뭐냐면은 뇌발달이나 지방대사를 되게 강화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결핍 시에는 되게 피로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성장에 지연이 된다. 그리고 이제 난소, 이게 항체나 난소를 조절한다 그래가지고 불임되시는 분들한테 저희 단백질을 되게 많이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황체나 난소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갖기 위한 준비 작업에서도 저희 그 프로틴을 좀 많이 이렇게 드리면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위액이나 이자액을 생성하고 또 다른 것보다도 뇌신경 전달 물질을 작용해서 수면 시간을 되게 좀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트립토판이 대사됐을 경우에 뭐냐면은 그 비타민 B6, 아까 비타민 B군의 6가 부족하면은 크산트렌산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크산트렌산이 형성이 되면 췌장을 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췌장에 그 베타 세포를 파괴시켜서 당뇨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저는 그냥 한 번씩 해주고요. 그다음에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냐면은 단백질을 하면은 좀 외워놓으셔야 될 게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좀 외워놓으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이게 그냥 바로 뭐 이렇게 바로 시스테인이나 뭐 이렇게 메치오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대사 물질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게 비타민 B군이 있으면은 그냥 시스테인으로 가서 해독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메티오닌으로 가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우리의 혈관을 공격한다. 이제 1억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은요. 좀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백질을 얘기할 때는 비타민 B군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아까 그 문진을 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은 고기 육류 섭취 많이 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진짜로 이 리신이나 트립토판이 엄청 높게 나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육류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높은데 우리 그 홍기붕 사장님 강의 들으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서 한우 1등급이나 뭐 회를 사주더라도 비타민 B군을 먹지 않으면 내게 안 된다. 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홍기붕 사장님은 항상 뭐죠? 비타민 B군을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항상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비타민 B군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우리가 그
이렇게 그 리신이나 트립토판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비타민 B군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비타민 B군을 조금 과잉으로 한 2, 3개월만 넣어도 이게 거의 수치가 돌아와요. 정상으로. 그리고 이 리신 트립토판이 많으신 분들은 육류 섭취 좀 줄이시고, 우리 단백질 있잖아요. 어릴 때에는 애들이 체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프로틴을 좀 추천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적용 파트인데 그냥 마이크를 다 켜시고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분이 나오면 어떤 제품을 추천하고 어떻게 이렇게 유추해 가면서 보실 건지를 제가 한번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분 이제 한 사람 거를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요추섬유 배양도는 정상으로 나오죠. 마이크를 다 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깨 근육 접합도가 0.2보다 높았어요. 0.2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거 사지순환 한계성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어깨 근육 접합도가 높으면 어떤 거를 보셔야 돼요? 어깨 근육 접합도가 높구나. 그러면 어떤 걸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칼슘과 우리 김춘하 사장님이랑 우리 둘만 하는 것 같아. 칼슘과 칼슘이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미네랄로 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시는 거고, 제가 그러니까는 그 칼슘과 마그네슘의 농도를 보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제 칼슘과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시면 일단 칼슘과 마그네슘의 농도를 봤어요. 이분은 칼슘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 그죠? 마그네슘도 중간에서 이하로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로 뭐를 봐야 될까요? 그다음에 그럼 그렇죠. 칼슘이 흡수가 안 되네. 그러면은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 걸 마그네슘이랑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자, 흡수가 안 된다 하시면은 대장을 보는데, 대장. 제가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혈류 순환계통에도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혈류 순환이 잘 되면 어깨가 뭉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먼저 해놨어요. 그래서 혈관 쪽으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혈관의 저항력이 되게 이제 높아져 있고 탄성력은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 흡수 기능 개수를 보는 거죠. 대장 흡수 기능 개수도 떨어져 있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이렇게 잠깐만요. 이분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봤더니 골질 증생 한 분인 거예요. 지금 한 분 거. 이분이 파골 개수도 해서 칼슘 유실량 당연하겠죠. 아까 칼슘이 되게 부족한 데다가 지금 빠져나가는 것도 많아. 장에서. 이거는 그냥 보이시죠. 그죠? 이제는. 그래서 칼슘 유실량이 많구나 라고 되어 있고, 골질 증생도나 투기도도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칼슘이랑 다 뼈 파트니까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골질 증생 개수를 또 한번 봤더니 골질 증생 개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 그리고 이분은 여자예요, 참고로. 그리고 골질 다공 개수도 엄청 올라가 있어요. 풍숙 개수도 높은 편, 중간에서 되게 높은 편으로 이제 올라가 있죠. 중간 평균치보다 건강 상태에서는 건강 상태보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거를 이제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분은. 왜냐면 우린 점쟁이가 아니니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약간 그러니까 이분은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도 올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같이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파트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보는데, 이분한테 제품을 추천할 때 어떤 제품을 추천하시겠어요? 이분한테 얘기는 다 했잖아. 우리가 베이스는 다 깔았잖아요. 더블 X, 더블 X요? 예, 더블 X, 칼맥, 할매, 유산균, 유산균. 유산균. 비타민 K는 뭐지? 근데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위가 되게 안 좋으신 분이에요. 이스티비,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제가 일단은 했던 게 칼슘이 메가로 들어갔어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유산균, 그러니까는 이스트비를 되게 꾸준히 드셔야 저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은 들어가기는 하나 이스트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드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드신다고 하시면은 드시라고요. 그래서 조대근 사장님은 되게 이스트비를 되게 강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트비를 일단 추천을 해주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장내 흡수 개수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트비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제 해보시죠. 유산균, 프로틴, 더블 X, 칼맥디, 이스트비 이 정도면 한 달에 얼마 나와요? 오메가 3. 20만 원 나오겠네. 30만 원이요. 아, 그 정도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해드려도 되는데 저는 상담할 때 꼭 한 가지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드시면은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한 달 먹고 효과가 없다고 짜증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면 부담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이 20만 원 정도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보통 이 부담 없다고 하는 금액들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리고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30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최소 저는 6개월 이상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금전적으로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러면 콜. 그러면서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이제 짜주는 거죠. 그래서 더블 X가 사실은 우리가 맨즈팩이 들어가고 칼슘 들어가고 유산균 들어가고 프로틴 들어가면 사실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 우리가 새로 나온 제품 있죠. 간에 좋은 제품이 나왔잖아요. 데일리 플러스. 데일리 액티브. 네네 하여튼 플러스 액티브. 데일리 액티브가 들어가 액티브 데일리 액티브 그래가지고 그게 7만 3천 원이었어요. 7만 4천 원이었어요. 69,000원이요. 6만 그게 그냥 사면 7만 7만 원. 얼마구나.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 주시고 나머지를 이제 그 금액대가 그 맨즈팩이 좀 불편하다 너무 가격대가 세다 하시면은 요번에 나온 거를 좀 추천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칼슘이랑 유산균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이 이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금액대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여기는 다들 선수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랑은 조금 틀린데 저는 식단도 많이 좀 잡아줘요. 식단을. 그래서 식단으로도 영양소를 좀 섭취할 수 있게끔 식단을 좀 많이 봐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액대 얼추 맞아가면서 제대로 하시는지를 저희가 이제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69,000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측정 많이 해보시고, 예. 측정 많이 해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게 다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다는 못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내분비계 쪽을 들어가고 이제 코케템부터 저희가 들어갈 건데 그러다 보면은 좀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맞춰보고 그것보다 예. 최대한 맞춰볼게요. 그리고 안 되면은 그냥 딱 자르고 다른 강의로 또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니까 너무 다 건강은 하나니까 예, 그렇게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저 마칠게요. 네네. 네, 공유 감사합니다. 풀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